한국 현대사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민영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일본인의 산업시설을 몰수했다는 점에서 한국과 북한은 같죠. 그 차이점은 뭔가요? 한국은 몰수한 산업시설을 민간인에게 불화하면서 민간기업을 육성하려 했죠. 근대 국가가 그러하죠. 근데 공산주의를 채택한 북한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서 생산하려 했죠. 직접 생산하려 했죠. 실패했죠. 근데 공산주의 국가와 어떤 국가가 유사하나요? 고대 농경 국가가 유사하다는 거예요. 거의 같죠. 정부가 직접 생산하려 하죠. 산업을 통제하면서. 생각을 해보라 했죠. 관리가 경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똑같은 방식을 취했으니까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겠죠. 오히려 쇠퇴하겠죠. 수천 년간 고대 농경 국가의 발전이 정체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산업을 통제하고 정부가 직접 경영하려 할까요? 그 배경이 있겠죠. 첫 번째, 민간인들의 능력을 불신한다. 정부의 능력이, 생산 능력이 민간인의 능력보다 훨씬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나요? 민간인들을 천시하거나 죄악시하면서 그래요. 죄악시하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근대국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죠. 확인해 본 결과 생산 능력은 민간인이 정부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수천 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정부를 민간인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하다고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있을 따름이다. 그렇게 보는 게 근대화 이념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그래 견해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던 사상이죠. 그 근대화 이념은 인류사 유일의 혁명 사상이다. 이전에 얘기했죠.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인류사 유일의 진보 사상이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대화 이념이다 이러면 그 보수주의다. 진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대화 이념은. 근대화 이념은 혁명 사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류사 유일의 혁명 사상이자 근대화 이념만이 인류를 진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확인이 되는 사실인 거죠. 혁명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대화 이념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십만, 백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아니, 수천 년간 정반대로 배워왔는데 반발하지 않냐는 거예요. 반발한다는 거예요. 그 소수익은 제법만큼. 한국은 비교적 적은 편이었죠. 한국도 근대국가 수립하겠다니까 군사정부에서 반발하잖아요. 그 잘못된 거 아니냐? 정경유착 아니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경유착은 뭔가요? 아니 공산주의 국가나 고대 농경국가나 정부가 직접 생산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심한 정경유착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대국가에서는 가급적 민간인에게 기업을 맡기는데 잘못된
그 사실인 거죠. 잘못된 판단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사는 육성을 봐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죠. 저번 시간에 봤죠. 신사는 육성하는 것 자체가 근대 국가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농경 국가도 얼마든지 신사는 육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실패하죠. 그래요. 왜 실패하나요? 얘기했잖아요. 관리가 경영하는 것과 민간인이 경영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라. 생산 능력이 떨어지고. 그게 동기가 중요한 거죠. 민간인은 어떻게든 기업을 유지하고 그래 육성하려 하죠. 그 신산업을 민간에게 맡기면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지만 정부가 직접 생산하려 하면 그 실패한다. 다 실패했잖아요. 조선을 예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종이 근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직접 생산하면서 발전시키려다가 실패했고, 뭐 북한 봐도 마찬가지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 봐도 마찬가지죠. 안 된다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한 거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 이런 것이. 그러면 이제 신사력 육성 정책 판단 기준에 따라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누가 기여했는지. 조선 총독부의 신사력 육성 정책. 한국의 중화공업 육성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전기가 필요하다. 그 신사력 육성을 하려고 했죠. 우각기 가지식에는 대대적인 발전소 설립을 추진했다. 발전소가 조선시대에 없던 거잖아요. 신사력 육성이죠. 발전소 설립도. 그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니치즈 콘체르니 총수였던 노구치주는 한반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으며 조선 총독부 총독들 역시 노구치주의 제안에 동의했다.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량의 전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국 특히 북한은 노구치주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그 중화공업을 육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1920년대 초 사이토 마코토 총독 시기부터 본격화된 조선의 수력발전소 설립은 산업화의 핵심 동력이었다. 1926년 착공된 부정강 발전소는 1929년 12월 준공되어 66,000kW의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우가키 가지식의 총독 재임기인 1930년부터는 더 대규모의 발전시설이 추진되었다. 1935년 12월 그래요. 그래요. 제1, 제2 발전소의 허천강 제1와 허천강 제1, 제2 발전소가 동시에 준공되어 북부 중화공업단지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했다. 전기가 있어야지 산업시설 육성할 수 있겠죠. 이후 미나미 지로 총독 시기인 1937년부터 압록강 수풍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다. 한국에서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조선 총독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노구치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1941년 본격적으로 가동된 수풍발전소는 70만 킬로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추어 당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건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식민지에서 이런 곳이 있었냐는 거예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래요. 1940년대 한국의 전기 생산량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이었으며 세계에서도 20위권 이내였다. 대단한 규모였다는 거예요. 전력 산업만 보더라도. 즉
전기 생산량으로 볼 때 1940년대 한반도는 세계 20위권 이내에 속할 정도로 산업이 발전한 지역이었다. 전력 산업량으로 볼 때 어떤 양하는 거예요.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에서 1등이었다는 거예요.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있죠. 20위권 이내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근대국가 수립역사가 지워졌죠. 근데 사실은 전력 산업을 볼 때 한국이 식민지식이 산업이 굉장히 발전한 국가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소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설립을 했을까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설립을 했죠. 1931년 6월 17일 조선 총독부가 가지시기에는 농민주의와 공업화 병행 및 중화 공업 육성을 시작했다. 두 개를 동시에 진행했다. 뭐와 비슷한가요? 박정희랑 비슷하잖아요. 농민주의라 하면 좀 그렇고. 뭐가 비슷하나요? 박정희는 뭘 했나요? 산업화를 추진했고, 또 뭘 추진했나요? 새마을운동 추진했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신경 썼죠. 똑같다는 거예요. 1934년 4월 조선군수공업 주식회사가 평양에 설립되어 각종 군수 물자와 기계 부품을 생산했다. 제철소가 설립되었고, 동시에 제철소가 설립되니까 또 이제 다양한 그래요. 제철소를 바탕으로 이제 공장들이 설립되겠죠.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포항제철이 완공된 이후로 자동차 산업, 조선업 등이 발전하잖아요. 1931년 5월 조선질소 비료공장 영흥공장이 건축되어 비료 생산뿐만 아니라 석탄 가공을 통해 기름, 메탄올, 무연 연료, 폭약 제조의 필수적인 암모니아 등을 생산했다. 이전까지 일본이나 서구에서 수입하던 화학 기초 원료를 조선 내 석탄을 활용해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다. 비료만 생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료 공장이라 하지만 석탄을 이용해서 기름도 생산하고 포약도 생산하고 다양한 걸 생산했죠. 1940년대에 이르면 약 1만 명에서 15,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했으며 근로자의 80% 이상은 한국인이었다. 역사를 좀 중요한 걸 좀 알아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는 뭐 알 필요 없다 했죠. 대충 알면 되는 거고. 언제부터 근로자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냐? 뭐라고 답할 거냐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 잘. 식민지 시기에 본격적으로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자농이 근로자는 아니잖아요. 노비웃도 근로자가 아니고. 그래요. 그래요. 대규모 제조소가 설립되어 다양한 산업들이 발전했다. 1934년 4월 평양에 당시 일본 3대 재벌인 미쓰비시와 미쓰이 등이 합작 투자해 조선 군수공업주식회사가 설립되며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조선 군수공업주식회사는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및 정밀기계 및 공작기계, 폭탄 탕피, 총기 부품, 각종 군용 차량의 부속품 등을 생산했다.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이 발전하죠.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부터 제철소 설립을 먼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죠. 평양 본부 및 인근에 관련 생산시설을 모두 합쳐 1만 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고용되었으며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제철소가 설립된 이후에 그래요. 다양한 이제 회사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일본 제강소 진단포 공장은 대규모로 확장되어 1940년대 중반에 이르면 제철소가 생산하는 선철, 특수강, 기계 부품을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진단포 공장도 다양한 이제 생산품을 생산하죠. 당시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굴뚝이 진단포 공장에 있을 정도로 진단포 공장은 세계 최대 규모 수준에 이르러 있었다. 약 5,000명에서 8,000명 정도를 고용해서 했으며 근로자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었다. 한국인들에게 많은 양질 일자리를 공급했음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일본인이 설립한 기업에서 고용된 근로자는 당시 대부분 한국인들이 소작농이었죠. 소작농보다 2배 정도의 소득을 얻었죠. 그 양질 일자리죠. 일본인보다 소득이 낮으니까 착취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의 소득이 평균 한 500이라 치면 1억을 줘요. 외국인이 투자해서. 외국인이 2억을 받아요. 그 연봉 1억을 받는 사람 주는데 외국인은 2억을 받으니까 착취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만드는 일자리는 평균 5천만 원인데 1억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네. 고맙네.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공산주의 세계관에 의해서 역사가 서술되고 삐뚤어진 역사관에 의해서 역사가 서술되니까 이상하게 역사가 날조돼서 서술되고 있는 거죠. 1940년대 한반도는 현 시대의 한국과는 비교할 바 아니지만 경공업과 중공업공업이 모두 발전한 국가였다. 사실이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산업이 가장 발전한 지역이었으며 세계적으로도 20위권 이내에 속하는 산업국가였다. 제국의 하수인이었던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았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다음으로 소득이 많았고 세계적으로도 30위 정도 수준이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 말했잖아요. 아시아에서 1000개 종족이 있었는데 일본인이 다스리는 지역에 한국인은 지배 종족이었죠. 일본인과 같이. 그 위상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소득 역시 높았고 안 가르치는 거죠. 현 시대에서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일본과 유사한 정도이며 세계적으로 30위 정도 된다. 잘 보라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어느 정도 되냐는 거예요. 30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식민지 시기에 한국인의 소득은 어느 정도였냐는 거예요. 30위 정도였다는 거예요. 상대적 순위로 볼 때 일본 패망 이후 몰락했던 산업이 복구되면서 한국인의 소득이 현시대로 회복한 것이지 현시대 한국의 산업 발전과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 개인 소득이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상대적 순위는 최근에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어떤 생활 수준은 훨씬 높아졌죠. 그거는 이제 문명이 발전해서 그런 거고 30위를 계속 유지했어도 훨씬 이제 편안하게 소득이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죠. 잘 보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다. 상대적 순위는 비슷하지만 한국은 독립국으로서 한국인들 스스로의 판단과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었고 식민지 조선은 일본인의 판단과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차이점은 물론 있죠. 그때는 누구의 판단으로 한국의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고 한국인들의 소득이 이렇게 높아졌나요? 일본인의 판단과 노력으로 성과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실 한국은 다르죠. 그래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 그걸 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정부는 누구에게 배워서 이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박정희는 식민지식의 경험이 있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우악기 가지시계의 정책과 산업화와 농본주의는 아니죠. 농업의 현대화죠. 그래요. 현시대 한국인들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며 잘난 척하지만 현시대 한국인들이 이룩한 성과 정도는 조선 총독부 총독들이 이미 이룩했던 업적이다. 뭐 시기도 비슷하죠. 조선 총독들이 35년 지배했죠. 35년간 이룩한 성과를 한국인들도 한 30년 이상 걸리면서 이제 비슷한 결과를 이룩했죠. 실상 군사정부 이후 한국의 대통령들의 업적은 조선 총독부 총독의 업적보다 떨어진다. 잘 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총독들은 신사력을 엄청나게 육성했죠. 한반도에. 한국 대통령들 군사정부 이후를 보라는 거예요. 뭐 반도체 산업 다 군사정부가 육성했지. IT도 마찬가지고. 그 뒤로 제대로 육성된 산업이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신산업 육성 정책을 볼 때. 군사정부 이후의 대통령들은 조선 총독부 총독들보다 한국의 근대국가 수립에 기여를 하지 못했다. 그게 정확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일본 패망 후 한반도는 분단되었는데 일본의 산업시설이 80%는 북한에 있었다. 일본 패망 직후 북한 아시아 2위, 세계 20위권에 속하는 산업 강국이었다. 지금 현 시대를 보면 북한은 산업이 낙후되어 있죠. 굉장히 거의 꼴찌 수준이죠. 원래부터 그랬을 거야.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안 배우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발전한 거는 1935년 이후의 일이야. 북한은 원래부터 못 살았고 지금도 계속 못 살았을 거야.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철소 설립될 때나 화학공장 설립될 때 어디 설립됐냐는 거예요. 북한이 설립됐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산업시설이 세계 20위권 이내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포함되죠. 산업시설에. 산업 강국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이었고.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현 시대 북한은 아시아에서 산업이 가장 낙후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100위권 밖이다. 즉 북한의 수장이었던 김일성, 김정일은 조선 총독부 총독에 비교하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조선 총독부 총독의 발톱에 뗀 끼만도 못한 인간들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20위권을 유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꼴찌였던 한국은 20위권 이내에 들어가 버렸죠. 10위권 이내에 이제 들어가는 수준에 이르렀죠. 근데 북한은 어떤가요? 20위권 국가였던 나라가 10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는 거예요. 거의 꼴찌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김일성, 김정일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국가 수장이라는 자가 산업과 문명을 발전시키지는 못하고 크게 우퇴시켰으니까 죄인인 거죠. 그 공동체 입장에서 보면. 김정은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그냥 안 넣었을 따름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910년 이전과 이후의 산업 발전과 한국인의 소득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알면 이런 그래프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지만, 그래요.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모르면 이런 그래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선은 거의 꼴찌 수준이었죠. 산업시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고종이 시도해보긴 했지만 다 실패하죠. 철저하게 농업에만 의지했죠. 식민지 조선의 산업과 개인소득 이렇게 쭉 꼴찌 수준에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꼴찌는 아니었겠죠. 조선과 같은 나라 국가들이 많았을 테니까, 산업이 발전하지 않은 국가들. 조선 총독부터 어떻게 되나요? 조선의 산업은 2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조선인 개인 소득은 30위권 수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족들 사이에서. 위상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아 내에서는. 그 지배 종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족들이 한국인을 가리켜서 제국의 하수인이라고 불렀죠. 일본의 유산을 대부분 누가 물려받았나요? 북한이 물려받았죠. 그 산업이 한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북한이었다는 거예요. 북한의 산업 발전과 북한 개인의 소득은 어떻게 됐나요? 계속 하락을 하죠. 관리들에게 경영을 맡기면서. 조선하고 똑같죠. 조선보다 더 수준이 떨어져 버렸죠. 왜? 대부분 이제 다른 국가들은 근대 국가 시스템을 받아들이지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나요? 한 90년. 90년이 아니라 55. 한 80년 지나니까 북한은 세계 20위권에 속한 나라가 거의 꼴등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유심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한국이 이제 20위권 이내에 들어갔죠. 북한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북한을 보라는 거예요. 북한이 원래부터 산업이 낙후된 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거죠. 다 40년 지나면 또 상대적으로 판단이 되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놓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 판을 치면 한국도 점점 추락하면서 결국 북한처럼 된다. 20위권에 속하던 북한이 그렇게 됐다. 그래프를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유문정 사령관 하지의 신산업 육성 정책. 일본 패망 이후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의 주장으로 일본인의 산업시설은 몰수되었고 일본인들은 송환되었으며 한국과 일본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그래요. 이런 게 중요한 역사라는 거예요. 식민지 시기 일본 본토 한반도는 분업화되어 있고 일본인들은 산업시설을 가동시키는 주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의 산업시설은 대부분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렇죠. 분업화되어 있죠. 현 시대도 마찬가지죠. 서방 국가들과 외교를 단절해요. 생산이 안 되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분업화되어 있을 때는 국가가 단절되면 산업시설 가동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일본 본토는 좀 낫죠. 기술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또 없던 산업시설은 다시 건설하면 되는 거고. 또한 전력산업과 당시 첨단산업에 해당하는 중화학공업은 북한 지역에 있었으니 한국은 농업 외에는 졸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산업이 낙후된 농업국가로 회귀했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북한은 좀 나았죠. 일본인들을 바로 철수시키지 않았죠. 한국은 독립운동가들과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인 산업시설 몰수와 일본인 재산 몰수와 일본인들 막 추방해야 된다 주장해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산업시설이 돌아가냐는 거예요. 국교단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큰 거예요. 거지 국가를 만들었죠.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요. 결국 한국에서는 예전에 발전했던 산업을 회복하는 일이 신산업을 육성하는 일이 되었다. 이제 서로 육성해야 되는 거죠. 한국에는 일본인이 남겨놓은 경공업 산업시설이 있었다. 미군정 사령관 하진은 미국인 기술자들을 초빙하여 경제고문단을 만들었고 한국인들에게 산업기술을 가동할 수 있는 기술을 전파했다. 이제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래도 한국에도 제법 많은 산업시설이 남겨져 있었는데 가동이 중단돼 버린 거죠. 고철인 거죠. 뭐. 일본인으로부터 수입하던 원자재나 기계와 같은 작업수단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언제 그래야 산업시설 가동할 수 있죠. 아니 미군정이 들어왔더니만 아니 그 식민지 시기보다 훨씬 못 살게 돼버렸잖아요. 그 한국인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겠죠. 어떻게든 가동시키려 했겠죠. 물론 이제 그 죄는 이제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지만 아니 독립운동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뭐 실제로 뭐 항일 투쟁했는지 봤냐는 거예요. 임시정부만 봐도 그렇잖아요. 실적이 없잖아요. 뭐하고 살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또한 몰수한 일본인의 산업시설을 적임자에게 헐값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근대국가 수립할 때는 민간인에게 민간기업 육성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 결과 일본인이 남겨놓은 산업시설을 30% 정도 가동시키는 데 성공했고 면방직, 고무, 제주도 경공업 시설을 정상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제 회복하는 게 신산업 육성이 돼버린 거죠. 경공업 육성은 미국 운영사령관 하지가 한 거죠. 그래 미국을 이용해서 미국인 기술자와 미국의 원자재를 이용해서 국제법에 따라 민간인 재산을 몰수하지 않고 한반도에 머물기를 원했던 일본인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했다면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한국은 10년 안에 산업을 복구할 수 있었겠지만 일본인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인을 추방하는 바람에 산업을 복구하는 데 30년 이상이 걸렸다. 필요 없는 고생을 한 거죠. 일본인들이 당시에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 한국인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다 추방해버렸죠. 재산 몰수하면서. 근데 민간인 재산 몰수는 사실은 국제법에서 금지된 거라는 거예요. 국제법을 따르고 한국인으로 수용했으면 아니 그래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연히 10년 안에 산업이 복구됐겠죠. 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또 일본 본토에 남아있던 일본인들이 많은 지원을 했겠죠. 자본도 투입하고. 남북이 분단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쳐들어왔잖아요. 당시 일본 군을 해체하긴 했지만 수백만 명 있었다는 거예요. 파견 관동군은 당시에 중국군이 천적이었다는 거예요. 일본군은 한 수십만 명 투입했으면 분단이 안 됐겠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나마 군사정부가 집권하여 예전에 번성했던 산업을 복구했지 군사정부가 없었다면 한국은 여전히 농업에 매달리는 거지 국가였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정희 같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업인들 중에서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근대국가 수립해야 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김대중, 김영삼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 당시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왜 하냐 이랬잖아요. 같은 시대를 살아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큰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선각자죠, 박정희는. 한국판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그나마 이제 그래요. 산업을 복구했다는 거예요. 능가했죠. 근데 그렇게 고생할 이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자세히 보면, 근대국가 수립 역사를 자세히 보면 10년 안에 회복할 거를 한 3, 40년 만에 회복한 거죠. 한 40년 걸렸다 봐야 되는 거죠. 비참하게 살면서 절대 빈곤에 시달리면서.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